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연력학에서 꼭 그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하는 열량과 비열, 제6절 열량과 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연력학에서는 이 열량이나 비열이라는 용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우리한테는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천천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천천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정리가 좀 잘 되셔야 나머지 파트 연력학 제1법칙과 2법칙에서 무한한 원동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열량과 비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아하, 이 그림은 앞전에도 한번 보셨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열 용량 또는 열 용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1845년에 줄이라는 사람이 칼로리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이러한 실험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좀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먼저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이제 무게추, 일을 할 수 있는 무게추를 어느 정도 높이에 올려놓고 요거와 연동되어 있는 와이어와 와인딩 드럼이 있는데 이 드럼에서 이 실이 와이어가 풀리면서 아래로 내려갈 적에 물 1kg과 그 다음에 이 기둥과 연결되어 있는 페달 휠이 있는데요. 이 페달 휠이 물을 저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 물의 온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결론은 어떤 겁니까? 결론은 여기서 이제 어떤 위치만큼 H의 위치만큼 내려올 때 1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거죠. 1. 그리고 여기서는 온도가 열이죠. 열은 뭐 온도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 일과 온도가 같아질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에 해당이 되죠. 즉 여기서는 연력학 제1법칙에서 나오는 열 용량에 대한 이야기는 열과 일은 뭐 비례한다 이런 개념이죠. 열과 일은 비례한다. 예, 이것이 이제 연력학 제1법칙에서도 응용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여기서 이 실험을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자, 줄이라는 분은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요. 제가 한번 플레이를 또 시켜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예, 추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럴 때 무엇을 정의를 할 거냐면요. 열량이라는 거를 정의를 합니다. 열량. 또 열의 용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열 용량. 네, 이 연용량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자, 이 안에 어떻게 여기 성질이 되어 있냐면 이 안에 이게 뭐냐면 이 물의 질량입니다. 질량이 1kg으로 되어 있죠. 물 1kg이 질량이 있는데 비열비를 곱해줘야 된다. 이 질량에다가 비열비라고 하는 건 뭡니까? 비열비 또는 비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1kg당 그죠? 1kg당 비열 B까지는 아니고요. 비열 1kg당 어느 정도의 열을 올릴 수 있는 거냐, 그죠? 그러니까 1kg을 1도, 여기 1도 올리는데 몇 킬로그램이 필요하냐, 몇 킬로그램 줄이 필요하냐, 이제 이런 개념이죠. 이런 개념이죠. 다시 한번 정의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서 1kg에 해당하는 물을 1도씩 상승시키려면 거기에 따르는 열량은 얼마냐, 몇 킬로 줄이냐를 이제 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비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열. 예, 비열. 자, 이런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전체적인 온도의 그러니까 1도 올릴 때 그죠? 1도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게 좀 빠졌는데요. 델타 T 그래가지고 이 온도의 변화를 주면, 자, 온도의 변화를 곱해주면 전체적인 열 용량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Q는 MC 델타 T로 표시가 되는데 요거를 또 온도 변화에 따른 T2-T 최초 온도와 최후의 온도의 차이, 그죠? 이거를 델타 T로 표시한 거 아닙니까? 예, 이랬을 때 단위는 킬로줄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단위 질량당, 그죠? 단위 질량당 열량은 요 m을 나눠주면, 그죠? 나눠주면 최소 단위, 여기 단위 질량당이라고 한다면 최소 단위겠죠. 최소 단위에 해당하는 질량당 받는 열을 양을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델타가 빠졌네요. 그래서 최소 단위로서는 이렇게 CDT는 CT2-T1 kg 줄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의미를 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요 공식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요 공식. 예, 다시 한번 쓰면은 제가 Q는 M분의 B열 곱하기 열의 변화, 온도의 변화, 이렇게 열 용량을 앞으로 표기할 거다라는 개념입니다. 표기할 거다라는 개념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에는 427kg 포스라는 친구가 1m의 중력을 받아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을 한번 생각해보자. 일. 1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427kg에다가 곱하기 1m의 거리를 움직였기 때문에 427kg 포스 메타라고 하는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일로 한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일을 뭘로요? 열 용량이라고 하는 열로 바꾸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열로. 그래서 온도가 이만큼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열이 발생했기 때문에 얘가 휘저으면서 마찰에 의해서, 그죠? 마찰에 의해서 물의 온도가 상승했구나. 그 상승한, 즉 14.5도에서 15.5도까지 올리는데 필요했던 열량이 얼마냐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1kcal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1kcal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 1kg의 물을 14.5도에서 15.5도 상승에 필요한 열의 양을 우리가 1kcal로 정의하고 있다, 표시하고 있는 거죠. 1kcal. 예,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1kcal는 1kcal per kg 도씨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완줄, 1줄이라고 하는 것은요. 1줄이라고 하는 친구, 어이구, 네, 1줄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일의 양이 뉴턴 메타로 바꾼 건데요. 그죠? 뉴턴 메타로 바꾼 건데 일이나 열이나 같은 양이기 때문에 단위를 같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맨 밑에 1kcal는 427kg 메타퍼세크이고요. 이거를 지금 4184.6 뉴턴 메타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427에다가 F 있죠. 중력 가속도 9.8을 곱하면 4184.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뉴턴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줄의 단위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충 제가 읽기만 해서 여러분이 약간 혼돈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제가 요거를 가지고 이 1이라고 하는 친구를 줄로 바꿔 볼게요. 다시 한번 절 따라와 보십시오. 427 자, 킬로그램 포스 메타인데 이거를 427kg 곱하기 여기에는 포스가 뭡니까? 중력 가속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8 메타퍼세크의 자승, 예, 곱하기 메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킬로그램죠? 자, 킬로그램 메타퍼세크의 자승이라고 하는 친구는 무엇으로 바뀔 수 있냐면 이게 뉴턴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뉴턴 메타 이렇게 단위가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뉴턴 메타. 그 다음에 이 뉴턴 메타는 뭘로 바뀐다? 네, 줄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줄로. 이런 얘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27 곱하기 9.8을 곱하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4184.6 뉴턴 메타나
또는 줄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고 하는 근거죠. 근거 자료죠. 44,184.62 어디서 나왔냐 하는 것이 근거가 1에 427이라는 것을 9.8로 바꿔가지고 뉴턴으로 바꾸니까 이러한 수치가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네.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2를 열로 변환하는 이런 방식을 지금 서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1의 열당량이라는 것을 한번 소개해 본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위에다 갈까요? 자, 1열과 1은 서로 비례합니다. 근데 이것이 같아지려면 열이 1이 열량으로 바뀌려면요, 여기다가 어떤 숫자 비례상수 요것을 꼭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a라고 하는 값은 지금 1에 2를 자 1에 열 때 2를 열로 변환할 때 2를 열로 변환시킬 때 반드시 필요한 상수이다. 변환 상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1의 열당량이다 라고 표현할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1kg 427kg 포스 메타포의 1이라는 친구는 열로 뭘로 바뀐다고요? 1칼로리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것이 1칼로리의 정의였으니까요. 그죠? 그렇다면 1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죠? 1이라고 한 친구는 칼로리로는 그러니까 427이 아니라 1kg. 여기다가 1kg 포스 메타라고 하는 에너지들은 427분의 1의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포스로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럴 때 우리가 요 1의 열당량인 A 값을 427분의 1 칼로리 퍼 킬로그램으로 표시하고 있고, 요것을 이제 1의 열당량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예를 든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에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약 10kg 메타퍼가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포스 메타퍼가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거를 칼로리로는 얼마나 바뀔까요? 그러면 어떻게 줘야 돼요? 여기다가 1의 열당량 A를 곱하는데 요 A 값이 얼마요? 427분의 1 곱하기 10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바뀌면은 얼마나 될까,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이걸 곱해주는 거죠. 10 곱하기 10 나누기죠. 10 나누기 427 그러면 뭐 0.023 줄 뭐 이렇게 나오죠. 0.023 줄 이런 식으로 활용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활용할 거다. 네. 자, 밑에 있는 이 친구는 뭡니까? 여기는 이제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으로 표시할 A를 표시할 적에는 요걸 곱해주지만 줄 퍼 칼로리로 표시할 적에는 0.24 칼로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줄 퍼 킬로칼로리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1kcal인데, 그죠? 1kcal인데 이걸 줄과 단위를 맞추려면 칼로리로 표시한 거죠. 칼로리. 그래서 1000으로 표시한 거죠. 칼로리가 1000이 됐고요. 그 다음에 44,184.6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다가 9.8을 곱하면 요 결과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요것이 줄이다는 거죠. 줄. 네, 그래서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의 열당량이라는 개념을 한번 잡아봤는데, 네, 반대로 열의 일당량도 있겠죠. 열의 일당량, 그죠? 열의 일당량. 요거는 이제 1kcal를 1로 변환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하는 거죠. 거꾸로 A의 역수를 취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1kcal가 몇 킬로그램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427분의 1 요것이 A가 되는 거니까요. 1kcal는 427에 2를 하게 된다. 뭐 이렇게 환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요런 내용들. 그래서 요거는 1의 열당량, 요거는 열의 일당량, 이렇게 두 가지의 구분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열 용량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열량을 어떻게 표시하는지를 정의를 한번 내려봤고요. 1의 열당량과 열의 일당량, 이것도 같이 아우러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요 현열과 잡열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요거에 대한 개념만 잠깐 잡고 넘어갈게요. 뭐 문제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연력학에서 언급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되죠.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 네, 물이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마이너스 4도씨일 때는 그 물의 상태가 어떤 상태죠? 네, 고체이겠죠. 딱딱한 얼음, 그죠? 얼음, 얼음. 자,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0도씨의 얼음으로 변해죠. 0도씨의 얼음, 0도씨의 얼음. 그러니까 여기서 온도가 좀 필요하겠죠. 온도가 쭉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그때에 필요한 열량이 있겠죠. 연용량이 있겠죠. 그때 필요한 연용량. 그때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현열이다. 이런 현열. 그러니까 얼음을 4도씨의 얼음에서 0도씨의 얼음으로 온도를 필요하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온도를 현열이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얘기야. 현열. 무슨 얘기 한다고요? 예. 마이너스 4도씨의 얼음을 같은 고체인 0도씨의 얼음으로 올리는데 필요한 열을 우리가 현열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얼음에서, 자, 0도씨의 얼음에서 0도씨의 물로 변할 수도 있겠죠. 0도씨의 물로 변합니다. 이렇게. 자, 이럴 때는 열량이 변하는데 온도의 변화는 없어요. 그죠? 온도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얼음에서 물로, 이게 뭐가 변하는 겁니까?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지고 있는 모양이 변하는 거예요. 딱딱한 고체에서 액체로, 자,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거죠. 예. 이렇게 상태 변화에 필요한 열을, 상태 변화에 필요한 열, 이거를 잡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잡열. 자, 현열과 잡열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분도 많이 계시죠? 네. 이렇게 용어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어떤 거를 표현할 적에 현열이 얼마고 잡열이 얼마입니다. 이런 용어들을 이제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자, 0도씨의 물에서, 그죠? 0도씨의 물에서 100도씨의 물까지 100도씨의 물까지 올리는 겁니다. 예, 여기는 100도씨고, 예, 같은 액체겠죠. 같은 액체 상태는 변하지 않고요. 상태 변화는 없고 0도씨의 물에서 100도씨의 물까지 필요한 온도, 물을 어느 온도까지 올리는 거, 이거를 현열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00도씨의 액체에서 100도씨의 기체까지 또 올리는 과정이 있겠죠. 100도씨의 기체까지 올리는 과정. 이것이 또 잡열에 해당합니다. 잡열 1, 2가 있네요. 현열도 1, 2, 3가 있겠지만, 예, 이렇게 상태는 변하지 않고, 여기서 상태는 변하지 않고 0도씨의 100도씨의 물에서 100도씨의 기체로 변하는, 이 상태는 변하는 게 아니라 상태가 변하는 거죠. 예, 제가 혼돈을 좀 일으켰네요. 여기도 상태가 변합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이때까지는 또 물은 100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요. 이러한 때 필요했던 열을 잡열이라고 하는데, 그때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에 필요한 열량이 지금 538.8kcal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0도씨의 얼음에서 0도씨의 물 상태 변화에 필요한 것은 한 80kcal가 필요하다. 요거는 이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기체가 된 상황에서 열을 또 가하면, 열을 가하면 더욱더 높은 온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기체 상태의 과열증기라고 얘기를 할 거죠. 과열증기. 과열증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는 또 우리가 이거를 현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열과 잡열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요건 뭡니까? 융해라고 0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0도씨의 얼음이 물로 변할 적에는 우리가 이거를 융해라고 하고 0도씨의 물이 얼음으로 변하면 동결이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100도씨의 물이 기체로 변하면 이거는 증발이라고 할 것이고 100도씨의 기체가 액체로 변하면 온도가 낮아서 액체로 변하면 응축으로 변한다. 자, 융해, 동결, 증발, 응축 뭐 이런 용어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기회에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고요.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플레이를 한번 시켜볼게요. 열을 가하면 얼음이 있는데 열을 가했더니 아직까지 녹지는 않아요. 계속 고체입니다. 고체. 고체 상태에서 온도의 변화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4도씨, 마이너스 4도씨의 얼음에서 0도씨의 얼음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때 필요한 것이 뭐라? 물질의 온도 변화에 소요되는 열량을 우리가 현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때 우리가 열량에 해당하는 것은 아까 좀 전에 배우셨던 Q는 MC 델타 T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온도 변화에 대해서. 네. 두 번째, 0도씨의 얼음을 0도씨의 물로 또 변하겠죠. 이렇게 온도를 가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때는 온도 변화가 없이 상태 변화만 발생하고 있고요. 요거를 잡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잡열. 예, 잡열. 자, 물질의 상태 변화를 시키는데 소요되는 열량. 이거를 우리가 잡열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얼음의 0도씨의 융의 잡열은, 그러니까 0도씨의 얼음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약 kg당 333.6kJ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또 100도씨의 물을 100도씨의 기체로 필요할 적에는 약 2260kJ의 열량이 필요하게 된다. 뭐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융해 잡열과 증발 잡열이 있네요. 그죠? 융해 잡열과 증발 잡열이 있습니다. 자, 뭐 이건 뭐 외우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0도씨의 물이 열을 더 가하면 이제 점점 기체 상태까지는 가진 않고 100도씨의 물, 부글부글 끓을 수 있는 100도씨의 물까지 변했어요. 그것도 현열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열을 더 가하면 100도씨의 물이 열을 더 가해서 상태가 변하죠. 기체로 변합니다. 이렇게 기체로 변할 적의 온도를 잡열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잡열. 잡열의 용어들이 한 세 가지로 정의가 좀 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그냥 한 번 정도 읽고 소개하는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융해 잡열은 일정 압력하에서 고체가 액체로 변환 시 필요한 열량을 융해 잡열이라고 하고 있고요. 증발 잡열은 일정한 압력하에서 액체가 어떻게 뭐로요? 기체로 변할 때 필요한 것을 증발 잡열. 승화 잡열은 뭐예요? 승화는 뭐예요? 액체를 걸치지 않고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거죠.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것들이죠. 일정한 압력 하에서 고체가 직접 기체로 변할 때 필요한 열량을 승화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융해 잡열, 증발 잡열, 승화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변하는 것들이죠. 뭐 승화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승화 잡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온도를 가하게 되면 기체가 이제 온도를 더 올라가서 과열 증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네, 우리는 이렇게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고체, 액체, 기체라고 하는 상태 변화를 일으킬 때 필요한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잡열이다. 예, 잡열. 요거는 융해 잡열, 요거는 증발 잡열에 해당이 되겠죠. 예, 한번 써볼까요? 예, 요 부에 필요한 것은 이제 융해 잡열에 해당이 되죠.
융의 잠열. 이 부분에 해당한 상태가 변하는 것들은 증발잡열 이렇게 표현하겠죠. 네, 증발잡열. 네, 이런 용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예, 용어 정리 잠깐 해봤어요. 네, 자, 현열과 잡열은 계산해봤는데 내용을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 현열비라는 것도 잠깐 보고 갈게요. 현열비. 현열비는 현열의 현열부하와 잡열부하. 그러니까 현열의 온도와 잡열의 온도를 합쳐서 현열의 온도의 비를 표시한 것을 현열비라고 하는데요. 그냥 뭐 용어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많은 내용 깊은 내용은 아니니까 비율을 표시한 거죠. 현열과 잡열에 필요한 온도 전체 중에서 현열에 필요한 온도의 비율 뭐 이런 것들을 현열 비열이다, 현열비다고 연락학에서는 표현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비열. 비열은 이제 어떤 겁니까? 아까 우리 그 비열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어떤 물체 1kg을 어떤 온도 1도 또는 1켈빈도까지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태양에서 아주 따뜻한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여기는 바다 물이고요. 여기는 땅입니다. 자, 물과 땅이 있는데 온도 변화가 같은 온도를 태양으로부터 받고 있지만 물은 20도에서 머무르고 있고 땅은 그거보다 높은 25도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때 어느 쪽의 비율이 클까요? 라고 표현한 거죠. 어느 쪽의 비율이 클까요? 1도 올릴 때 그죠? 예, 그러니까 1도로 올리는 데 있어서 물은 온도가 잘 안 올라가네요. 그죠? 그러니까 열이 좀 많이 필요한 거 봐요. 땅은 금방 올라가네요. 그죠? 25도까지 좀 높네요. 그러니까 열이 좀 적게 필요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좀 하고자 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을 쏘게 되면 물에 1도 올릴 때 필요한 열량들이 서로 다르다. 예, 서로 다르다. 이거를 우리는 비열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겁니다. 비열. 자, specific heat 물질에 따른 비열값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정의 내립니다. 단위 질량당 물질의 온도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비열이다. 그러니까 뭐 앞에다가 비라고 하는 거는요 무엇분의 무엇이다 하는 거죠. 비열. 이것분의 열량이면 이건 비열이죠. 그죠? 또는 뭐 비체적 그러면 뭐 킬로그램당 체적 뭐 이런 것들에서 비체적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엇과 비교할 때의 어떤 상황들 그러면 앞에다가 비자를 붙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기호로는 C를 사용하고요. 단위로는 이게 1도일 수도 있지만 1켈빈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도 여기서 의미는 1kg의 물질을 1도 올릴 때 얼마의 열량이 필요합니까? 이런 것들이죠. 또는 1도씨 올릴 때 몇 킬로줄이 올라갑니까? 물론 이것도 이제 여기 가운데 킬로그램이 들어가야겠네요. 그죠? 그럴 때 열량을 사용할 적에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전체 Q는 그 물질의 질량과 비열과 여기 지금 얘기했는 이 비열이 이겁니다. 비열과 온도 변화를 해주면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열량을 계산할 수 있는 공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활용하겠다 하는 겁니다. 활용하겠다. 예. 자, 그래서 비열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비열만 뺀 거죠. 비열만 뺐더니 전체 열량으로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를 하게 되면 온도 변화를 하게 되면 단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열량은 킬로줄로 표시할 거고요. 나누기 여기 있는 친구가 g이겠죠. 킬로그램. 그리고 온도 변화 1도 뭐 변화할 때의 온도 변화 이렇게 단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킬로그램 퍼 킬로줄 퍼 킬로그램 1도씨 도씨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열에 대한 얘기 잘 숙지를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숙지를. 자,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이렇게 서로 같은 에너지를 전달을 받는 데 있어서, 그죠? 같은 에너지를 전달받는 데 있어서 어떤 물질은 물의 온도가 쉽게 올라가지 않고, 어떤 물질은 물의 온도가 빨리 온도가 빨리 올라가고, 서로 비율이 틀리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1kg당 같은 1kg인데요. 1kg 도씨고 여기도 kg 도씨인데 1도씩 올릴 건데, 물은 이만큼의 열량이 필요하고요. 킬로줄. 예를 들어서 금속은 흙은 이만큼만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만큼만. 그러니까 금방금방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얘는 많은 열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많은 열을 쬐어져야만 이게 온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의 비열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 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잠깐 그림만 볼게요. 예, 그림만 보시면은 네, 그림만 보면 지금 그 물 분자하고 금속 분자를 표현하는 그림이 있는데, 이 물 분자는 원자 구조가 굉장히 하드하대요. 이거를 끊을 때 원자를 분자와 분자나 원자들을 서로 분리할 적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도가 쉽게 잘 안 변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온도가 많이 필요한 온도가 이거를 상태 변화를 일으키려면 온도가 좀 많이 필요한 녀석이에요. 서로 끈끈하게 잘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금속이라는 친구들은 딱딱하지만 분자 구조로 봤을 적에는 굉장히 약한 그런 결합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만 열을 가하면 금방 온도가 올라가면서 상태 변화가 발생이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림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왜 비율이 서로 틀리냐 하는 거죠. 왜 비율이 서로 틀리느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을 끓일 때, 우리 라면 스프 끓일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순수하게 라면을 끓일 때 순수하게 물만 있는 그 그릇과 물과 수프를 같이 넣는 그릇이 있다 그러면 현재 같이 넣었을 적에 물의 온도가 같은 상황에서 동시에 열을 가하면요, 누가 더 열을 빨리 흡수할 수 있을까요? 네, 수프를 넣은 게 더 빠르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제 순수한 물이 아니기 때문에 비열이 그만큼 작기 때문에 조금만 온도가 올라가도 쉽게 끓을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네, 아무튼 이제 비열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에 이 비열의 종류에는 여러분 교재를 좀 잘 보시고요. 비열의 증리에는 등압 비열이 있습니다. 등압 첫 번째. 예, 찾으셨나요? 예, 교재를 보시면서 같이 지목해가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등압 비열이라는 것이 있고요. 등적 비열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자, 비열은 뭐예요? 1kg당 움직이는 열의 양이죠. 1도 올리거나 1켈빈을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인데, 등압이 있고 등적이 있어요. 등압이라는 것은 일정한 압력이고, 등적이라고 것은 일정한 최적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등압 비열과 등적 비열을 우리가 정의를 내릴 거고요. 이 정의를 이용해서 등압 비열과 등적 비열과의 관계를 볼 겁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비열비라는 것을 가지고 또 논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비열이라는 친구는 연력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용어 설명 중에서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즉, 열량이라는 개념과 비열이라는 개념은 연력학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용어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관련된 문제들도 하나씩 풀어가면서 자기 걸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비열이라고 하는 친구는 다시 한번 정의 내리면, 비열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물질 1kg을 1도 또는 어느 도까지 올리는 때 필요한 열량을 얘기한다고 했고, 그 중에 물이라는 친구가 가장 열량에 많이 필요로 하는 비열이 높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등압 비열이라는 것과 등적 비열이 있고요. 이 두 개의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의
등압 비열과 정적 비열을 어떤 비를 이용을 해서 비열비라는 걸 가지고 이제 많이 논하게 될 것이다. 처음 소개되는 거죠. 비열비를 우리가 보통 카파 이렇게 써가지고 K로 많이 표시를 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등압 비열부터 한번 다시 소개를 해 들어갑니다. 자, 등압 비열 보겠습니다. 같이 나왔네요. 등압 비열과 등적 비열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그림을 먼저 보십시오. 그림. 자, 위 A 쪽에 이쪽 좌측인가요? A 쪽에 있는 것과 B 쪽에 있는 친구들 보면은 자, 헬륨 가스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 친구는 뭡니까? 1kg의 힘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피스톤이 프리 피스톤이에요. 이 자유롭다는 얘기죠. 자유롭다. 여기서 열을 가하면 가스도 열이 올라갈 것이고 열이 올라가면 압력이 팽창을 할 것이고 그 압력에 의해서 여기는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면 압력이 항상 일정한 위에서 누르는 압력이 항상 일정하게 했을 때의 비열과 그때의 어떤 물질 1kg을 1도 올릴 때 얼만큼 필요하냐 이걸 따진 것을 정압비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압비열, 정압비열을 CP 이렇게 CP, 컨스턴트 프레셔의 약자를 쓴 거겠죠. 컨스턴트 프레셔의 약자를 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정적이죠. 최적의 변화가 없어요. 최적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적이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랬을 적에 어느 가스에 1kg당 1도 올릴 때 도대체 얼마만큼의 열량이 필요합니까? 이런 거죠. 얼마만큼 열량이 필요합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적 비열이다, 정압 비열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정의를 한번 읽고 내용을 보충해 가겠습니다. 자, 등압 비열 단위는 CP라고 표현할 겁니다. Specific Heat at Constant Pressur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단위 질량당 물질의 온도를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래요. 단위 질량당 1도 얼마큼 올라가느냐 뭐 이런 것들이겠죠. 자, 정적 비열은 이제 CV로 표시할 거고요. 예. Specific Heat at Constant Volume의 약자를 써가지고 볼륨, 그러니까 V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P가 들어갑니다. 예, 최적이 일정한 상태에서 단위 질량당 물질의 온도를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그림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여기는 압력이 일정할 때, 여기는 최적이 일정할 때, 질량은 똑같이 1kg, 1kg이고 온도의 변화는 1도 변화를 하고 여기도 1도 변화를 시킬 겁니다. 자, 그랬을 적에 정압 비열은 5.19J per kg 도씨가 나오고요. 정압 비열은 3.12J per kg 도씨가 나온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한번 플레이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열을 가합니다. 똑같이 열을 이렇게 가해봤어요. 올라가고 있나요? 네, 올라가고 있는데 이 관계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혼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어렵지가 않아요. 예.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용어가 생소해서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시면 일반적인 관계식 1번을 보게 되면은요. 1번. 예. 정압 비열이 정적 비열보다 더 많다라는 개념이 나와요. 같은 온도를 올리거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1kg이라는 물질이 똑같이 다 있는데 이거를 1도 올리려고 했는데요. 자, 1도 올리려고 했는데 얘가 이 안에서 기체가 팽창하면서 바깥쪽으로 1도 올리는 만큼의 열이 피스톤을 밀어 올리는 에너지로 바뀐다는 얘기죠. 에너지. 예. 에너지로 바뀐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일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저축을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저축을 해야 되는데 100원을 받았어요. 여기서 100원. 100원을 받았는데
이 100원이 여기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100원을 줬더니 과자를 사 먹네요. 그죠? 과자. 뭐 50원어치 사 먹어요. 50원. 그러면 이 안에 저축되는 것은 50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50원을 저축하기 위해서는 얘는 계속 100원을 집어넣어주면 50원을 까먹는 버리니까 200원을 집어넣어야만 여기 100원이 계속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열량이 많이 필요하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애죠. 얘네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이게 밀어 올려지기 때문에 에너지의 일부가 자꾸 일로 변하기 때문에 뭐 어떤 경우에 일정한 압력일 경우에 외부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량이 좀 많이 필요하다. 내부 에너지를 1도 내부가 1도 올릴 적에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를 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한번 설명해 봤고요.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이건 닫혔어요. 닫혔어. 그래서 열을 가하는 족족, 그러니까 여기다가 100원을 집어넣어 주면요, 100원이 그대로 다 열량으로 이제 소모가 되는 거죠. 축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1kg을 1도 올릴 적에는 한 번만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한 번만. 그럼 이렇게 해야겠죠. 1kg의 온도를 1도 올릴 적에는 얘는 100kJ이라고 하는 100kJ, 뭐 100J이라고 하는 것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1도 올릴 때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는 외부로 일을 하기 때문에 1도 올릴 적에는요 200원, 200J 뭐 이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등압과 등적의 비율에서는 등압 비율이 등적 비율보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가스, 모든 물체들이 다 그렇습니다. 가스 상태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발생할 수 있고요. 가스가 혼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스가 균일한 가스일 때를 보게 되면 이렇게 등압 비율과 등적 비율을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항상 일정한 값이 나타난다. 일정한 값이 나타난다. 예, 이 일정한 값이 뭐냐면 기체상수예요. 아직 배우진 않았습니다만은 기체상수라는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만 두 번째 것도 기억을 꼭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이 두 개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공식을 계속 유도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압 비율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정적 비율 플러스 기체상수로 표시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응용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의 기체 상수 R 값을 주고, 그죠? CV를 주고, 정압 비율을 계산하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정압 비율과 정적 비율을 주고, 기체 상수 R 값을 계산하십시오. 뭐 이런 것들도 계속 활용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초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연력학에 있어서 비열과 등압 비열과 등압 비열과 정적 비열을 소개해 가면서 여기서 많은 응용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한번 언급해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마지막 용어가 비열비라고 하는 거예요. 비열비. 요거를 이제 비열비 가파 이렇게 표현할 건데 비열비라고 표현할 건데 K로 씁니다. CP를 정압 비율을 정적 비율로 나눈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압 비율을 CP로 표시하고 정적 비율을 CV로 표시했지 않습니까? 이거의 비율을 해봤더니 어때요? 항상 정압 비율이 정적 비율보다 높으니까 얘네들은 1보다는 클 수밖에 없죠. 이런 내용입니다. 1보다는 항상 크다. 정압 비율은 항상이에요. always, always. 항상 1보다는 클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정적 비율보다 항상 크니까요. 자, 그래서 헬륨에 대한 예를 좀 들어봤는데 헬륨은 이렇게 5.19가 정압 비율이었고 정적 비율은 3.12니까 여기 있는 비율을 표시해 보니까 가파 비율비를 계산해 보니까 1.4, 1.66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우리가 많이 응용이 되고 있는 공기 있죠. 공기. 이 공기 내 비율비는요 1.4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 암기예요. 뭐 헬륨 거는 암기하지 않으셔도 공기의 비율비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공기의 비열비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요거 비열비의 개념을 잘 정립해 놓으시고, 예, 그렇다 보니까 비열비의 값을 쭉 나타나 보니까 헬륨은 1.66이었고요. 공기는 1.4고요. 뭐 수소는 얼마이고요. 그러니까 0이 될 수가 없죠. 그죠? 0이 될 수는 없고 1부터 1.2, 1.3, 1.4, 1.5, 1.6 이렇게 아하 여기는 기체 상수들 값만 잘 보면 어떤 기체를 사용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이런 특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체의 비열비 관계까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것처럼 등압비열과 등적비열, 그 다음에 이러한 등적비열과 등적비열의 관계식, 그죠? 관계식, 그 다음에 비열비의 관계식, 예, 요것이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암기해 놓으셔야만 다음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는요 비열은 비열인데 평균 비열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평균 비열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조금 디테일해요. 비열 중에서 그 문제를 풀 적에도 약간 함수 관계가 나타나면서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 들어가고 있는데 한 번 정도 꼭 차지하고 있는 한두 문제 정도가 꼭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평균 비열에 대한 얘기를 잘 정립해 놓아야 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자, 평균 비열에 대한 정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열이 온도에 따라 변화할 때 비열들의 평균 값을 얘기합니다. 그 비열이 또는 온도만의 함수일 때 비열들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우리는 겨우 어떤 물질을 1kg의 물질을 1도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을 뭐 몇 킬로 줄이다 해가지고 이것을 정압비열, 정적비열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죠? CP는 얼마? 그죠? 그 다음에 CV는 얼마? 이렇게 이제 단위가 킬로그램 퍼 도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었어요. 비열이. 그런데 여기 있는 평균 비열은 1도가 아니에요.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지금 5도씨 물이 있는데 물이 지금 5도씨의 물이 있고요. 자, 5도씨에서 뭐 100도까지 올라갔나요? 예, 100도까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5도에서 4도, 5도에서 6도, 7도, 너무 적은가요? 예, 아무튼 이렇게 각 온도마다 올라갈 때 여기에 소요되는 들어가는 이 열의 양들이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99도에서 100도로 올릴 때 열의 양과 또 뭐 50도에서 51도로 들어가는 요 사이의 열의 양은 다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크기가 다르다. 그죠?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겠네. 너무 어지럽게 해서. 자, 무슨 얘기냐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저만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여기 봅시다. 5도에서 10도 요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열량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열량. 이 열량들이 다 틀리다라는 얘기예요. 다 틀리다. 어떤 데는 작고 많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필요한 이 각각의 비열들을 이렇게 각각의 다른 비열을 어떻게 해요? 평균을 낼 필요가 있다. 평균.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저기는 지금 0도씨의 물이 있고요. 지금 물이 여기 있고 이 열을 좀 가합니다. 열을 가해서 점점점 뜨거운 물로 바꿀 겁니다. 100도씨로 바꿀 겁니다. 자, 이럴 때 전체 들어간 열량이 다 틀리는데 이거를 평균적으로 나눠 보겠다는 거죠. 이거를 평균 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균 비열. 그리고 온도만의 함수로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열량을 표시를 할 적에 1칼로리라고 하는 개념을 표시할 적에 1kcal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할 적에도 온도의 범위를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 14.5도에서 15.5도 죠. 예. 요때가 평균을 내보니까 대부분 0에서 100까지 올리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평균을 내보니까 평균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 14.5도에서 15.5도에 들어갔던 열량이 이게 평균이다라는 개념입니다. 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평균 비율에 대한 의미 이제 기억하셨나요? 네. 자, 요거는 이제 개념을 잡고요. 이 평균 비율을 할 적에는 이제 뭐 이것도 함수가 좀 나오고 이걸 또 적분하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약간의 수학적인 공식을 유도해서 평균 비율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잡아봐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자, 평균 비율에 대한 개념을 봤고요. 네. 여기에서 보니까요, 비열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열량이라는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열량이라는 친구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열량은 자, 이렇게 표시됐었죠. 여기에 들어가는 질량과 비열과 온도 변화, 그죠? 이것을 단위 미분이죠. 이거 미분된 거예요. 미분, dB, 그죠? 미분식이죠. 소량의 열량은 거기에 들어가는 질량과 거기에 있는 그 물질의 비열과 온도 변화가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열량으로 큰 열량으로 이게 dQ가 아니라 여기 사이사이 들어가고 있는 dQ가 아니라 그죠? 전체 들어가고 있는 전체 양을 한번 계산하려면 이거를 어느 일정한 범위 뭐 0도씨에서 예를 들어서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온도 변화가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평균을 하려면 이제 인테그럴이라고 하는 적분을 이용할 겁니다.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온도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 수 있냐, 어떤 공식이 세워질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약간의 그 적분 함수가 필요하죠. 두 번째, 네. 지금 1부터 2까지, 자, 1부터 2까지 온도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온도 변화를 우리가 이렇게 집어넣을 건데 1부터 2까지. 예. 우리가 적분 함수가 지금 온도에 대한 함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분을 할 수 있습니다. T1분의 T2는 CDT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비열 C가 온도의 함수일 때, 온도만의 함수일 때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죠? 이걸 적분하니까. 그러니까 미분을 적분한 것 뿐이에요. 적분함수라는 것을 개념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 처음에 우리가 표현했던 열량, 그죠? 열량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열량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비열을 따져보니까 1과 0 사이에 비열을 평균 비열이라고 해서 CM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얘네들이 그냥 뭐 온도 변화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비열이 아니라 어느 온도, 그러니까 이 비열이요. 이렇게 킬로그램 줄 킬로그램에서 1도의 변화에 발생하는 이런 비열이 아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온도 변화가 발생했을 때의 비열을 평균 비열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적에는 우리가 어떻게 얘네들을 정리를 해 줘야 되냐면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죠. 요거를 평균 비열로 바꾸는 거예요. 평균 비열로. 자, 평균 비열로 바꿉니다. 자, 평균 비열로 바꿨어요. 그냥 일반 비열을 평균 비열로 바꿨어요. 온도 변화에 따른 비열이 따로 계산해야 되니까요. 네. 자,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평균 비열은 질량분의 Q 나누기 질량분의 T2-T1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이제 단위 질량당으로 계산해 주면은 적분식, 이 dq가 뭡니까? dq. 이 q가 얼마예요? q가 이렇게 표시되지 않습니까? q가 보통 CDT로 표시할 거예요. CDT. 예.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걸 적분을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질량이 있겠죠? MCDP로 표시하는데
요게 m 없어지고 m 없어지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평균 비율을 인테그럴 표시를 해서 그래서 t2 마이너스 t1분의 1 t1분의 t2의 ct 예, 요 공식이 우리는 필요하다. 예, 요 공식이 우리는 필요하다. 전체적인 이 증명하는 과정은 필요 없어요.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필요는 하죠.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필요는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응용해야 될 거는 평균 비율이 어떻게 계산되느냐, 그죠? 요거랑 요거 두 가지를 이용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이나 그죠? 네. 그래서 요 응력을 가지고 요 공식을 가지고 계산하는 물질들을 한번 계산하는 문제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관연도 출제 문제입니다. 어느 물체의 비열이 C가, 그죠? 어느 물체의 비열 C가 온도의 함수로서, 여러분들 요 문제요,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 유형을, 문제의 유형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어느 물체의 비열 C가 온도 T의 함수에서 다음 식으로 표시됩니다. 압력 1 대기압에서 영웅에서부터 10도까지 변합니다. 가열할 때 평균 비열은 얼마입니까? 얘는 그냥 평균 비열만 물어봤네요. 뭐 질량이고 뭐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죠? 평균 비열은 얼마입니까? 자, 평균 비열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질량이 있고 온도 변화 T-T2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들어간 열량이 있는데 여기서는 온도만 있고요. 질량 없고 뭐 온도도 없어요. 열량, 가열량도 없어요. 가열량.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공식을 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공식인 CM은 T2-T1의 1 인테그럴 T1분의 T2 그 다음에 CDT라고 하는 이러한 적분함수 관계를 이용해서 이걸 풀어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의 유형은 항상 이렇게 나와요. C의 함수는 1 플러스 0.1T에 플러스 0.06T의 자승 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풀 수 없으니까 여기 있는 적분함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는 풀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그러한 관계식을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온도 변화가 있네요. 지금 10도씨에서 0도씨에서 10도씨까지니까요. 온도 변화를 주어졌고 1입니다. 그 다음에 인테그럴 온도 변화 0도씨에서 110도씨까지고요. C가, 여기 있는 C가 이렇게 이런 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죠. 그 다음에 DT에 대한 함수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우리 그 적분 관계식에 의해서, 우리 함수 관계에 의해서 적분법, 적분 공식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C의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야. 예, 요거에 대한 얘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T는 상수이니까 T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T1은 이걸 적분을 하면, 그죠? 적분법이에요. 적분법. 적분을 하게 되면 여기에 1이 있다면, 그죠? 1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가 나온 겁니다. 예, 그 다음에 T의 자승, 그리고 여기는 2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1 플러스 2가 된 거죠. 그래서 3이라는 수식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선 여기서 3승을 해주는 거예요. 예, 요런 이제 적분법의 함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알고 계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적분법에 대한 공식을 응용해서 우리가 풀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